네, 안녕하십니까. 박시영TV의 박시영입니다. 오늘 28번째 시간입니다. 금요일 날 1부는 종편은요 라는 코너로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우리 최영일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접니다. 그거 어디 다른 방송에서 하시던데요. 저희 거 새로 좀 개발해 주십시오. 네. 좋아요. 네, 옆에 심영준 본부장 네,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몽백작. 백작. 시몽백작. 나중에 천작으로 가겠습니다. 네, 오늘 아마 요즘에 많은 분들이 징그럽다 그러시네. 징그럽다 하지 마라. 그러니까. 아니, 징그럽지만 그래도 계속해라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뒤를 알려주세요. 징그러 때려쳐인지 징그럽지만 계속해라인지. 네. 역시 그 우리 최영희 평론가하고 있으면 늘 그 화사하고 그럼요. 유쾌하고 그럼요. 발랄하고 좋습니다. 해피 바이러스. 네. 많은 분들이 요즘에 이제 수해 때문에 최영일 귀여워 나왔습니다. 빨리 넘어가세요. 네. 수해 때문에 굉장히 또 고통을 받고 있고 오늘도 뭐 비가 많이 온다면서요? 지금 남쪽은 이미 많이 오고 있어요. 네. 오늘 전남 위험하고요. 네. 그리고 이 경남도 지금 쏟아지고 있고 아이고. 저녁 이후 예. 그리고 중부권 충청 위험합니다. 지금 예. 기상청 예보로는 네. 약 이 주말 끼고 300mm 정도 아이고. 더 온다고 하니까 지금 이게 복구하려고 그러면 물이 또 나고 복구하려고 그러면 물이 또 나고 정부는 오늘 먼저 7개 지역은 네.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를 했거든요. 네네. 그런 뭐 많은 분들이 또 비 피해 네. 최소화할 수 있도록 또 힘을 모아야죠. 그 관심도 기울이고 맞아요. 뭐 각별히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전보다는 재난 지역 선포가 이번엔 좀 빨랐어요. 빠른 것 같습니다. 정말 강원 산불 때보다 월등히 빨랐고요. 경기 안성, 강원 철원, 충남의 제천, 충주 뭐 7군데. 현 정부 들어와서 실제로 생명을 좀 존중하는 네, 그런 풍토 그리고 재난 문제에 대해서 신속하게 좀 대응하는 시스템 구축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돋보였죠 사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생명과 안전을 좀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정부로 나중에 평가를 좀 받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지금도 많은 국민들이 그거 인정할 겁니다. 방역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 방역도 전 세계 가장 제일 잘한다. K 방역. 근데-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이제 지지율 갖고 얘기할 건데 네네. 정말 지금 대통령 지지율 40% 나오는 게 이게 정상입니까? 코로나 이렇게 창궐하고 있는데 이렇게 국민들의 생명, 안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물론 그 모든 것이 꼭 정부 탓만은 아니죠. 의료진도 노력하고 국민적 참여도 있지만 그래도 정부가 굉장히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대통령이 선제적으로 잘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지율 40%는 좀 아쉬운 면이 있죠, 사실. 그런데 원래 이제 오히려 박시영 대표님이 더 잘 아시지만 이 분야 전문가니까 여기는 이제 여론조사 전문가, 저는 이제 마케팅 전문가라고 하면 이 트렌드에서 대중들의 심리라는 게 안정적이고 늘 이렇게 통합적이지 않아요? 이게 공기와 같다고 느끼는 것 같아. 맞아, 막 튀는 거야. 이게 지금 코로나 이거는 늘 우리가 잘 막았으니까 늘 그러려니 하고 있는데 실제 그렇지 않잖아요. 일본도 지금 뭐 그러니까 작살나고 코로나가 세계적인 국난인데 네. 사실 국난이 아니라 질환, 지구적 난인데 팬데믹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거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코로나는 말씀하신 대로 물이나 공기처럼 베이스로 쭉 깔고 가. 막고 있어. 그런데 문제는 수돗물에서 유충도 나왔고 그래서 비가 많이 쏟아져서 아니, 그리고- 지금 여기저기 이제 아니, 뭐- 피해도 나오고 네, 힘든 그 거죠. 얘기는 이제 바로 들어가서 이제 얘기를 심층적으로 해드릴 텐데 오늘 이제 지지율 얘기를 할 거고요. 좋아요. 그다음에 청와대 인사, 그다음에 권경애 변호사 문제, 그다음에 신동근 의원 조선일보가 씹는 문제 이런 거를 좀 다뤄볼 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경제 성적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잖아요. 경제 지표 좋아지고 있어요. 3, 4분기 들어서면서 3, 4분기 들어서면서 이제 3, 4분기 결산은 9월까지 나와요. 9월까지 하고 10월에 10월에. 나와요. 10월에 발표되는데 3, 4분기는 플러스로 전환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6, 7월 지금 계속 좋아지고 있는 거죠. 지금. 여름 내내 좋아지고 있어요. 예. 네. 우리는 잘 체감을 못하지만 5월 달에 5월 달 지표가 이 우리 입장에선 사상 최악이라고 했는데 글로벌 비교를 해보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좋아. 그러니까요. 중국 다음으로.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미국이나 유럽은 마이너스 10% 기본 두 자리인데 우리는 마이너스 3.3%. 그래서 뉴욕 타임즈나 이런데 워싱턴 그 포스트지 뭐 이런 데들을 우리가 좀 작업을 해야 돼. 왜냐면 다시 한국을 봐라. 이 메시지가 계속 나오게 방역, 뭘 작업을 경제. 왜 해? 아니 걔네가
그 코로나 때는 한참 한국에 대한 칭송이 막 쏟아졌거든. 아니 그냥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스, USA 투데이를 시영이 형이 인수해요. 아직 그 정도 안 돼. 아직 안 돼? 이 슈퍼챗이 많이 쌓여야 돼. 아직 돈을 못 모았어? 안 쌓였어. 그 정도 안 돼. 알았어. 아무튼 오늘 지지율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이 많아요. 걱정이 많으십니다. 왜냐하면 리얼미터 결과가 좀 굉장히 이게 양당이 0.8% 아니 또 차이로 우리가 붙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헉 뭐지? 그리고 또 서울 민심이 좀 심상치 않은 것 같은데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다 보니까 그리고 정부를 좋아하는 분, 지지하는 분들의 목소리보다는 요즘에 싫어하는 분들의 목소리가 워낙 커져 있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그런 분들의 목소리가 세다 보니까 이게 전체 민심인가?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발표해 주세요. 일단 제 생각을 한 4, 5분 정도 생각을 좋아요. 먼저 얘기하고 최고 전문가니까. 종편에서 다룬 얘기를 먼저 들어볼까요? 그렇게 한 다음에 제가 반박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지금 이거는 종편에서 이 리얼미터 결과 가지고 막 우려먹었을 거 아니야. 오늘 최고지, 피크지. 드디어 문정부 지지율 흔들리나. 딱 그리고 통합당 지지율 역대 최고치로 올라. 아, 그렇죠. 이거 진짜예요. 네. 왜냐하면 미래통합당이라는 당명이 지어지고 얼마 안 됐지. 최고 높은 거야. 그 전에 바닥을 기었으니까. 물론 그 전에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후반 그때 탄핵 정국이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사실상 0으로 갔던 때가 있잖아요. 네. 비교할 바가 아니지만 그 이후로는 어쨌든 총선을 거치면서 지금 미래통합당은 아이고 4.15 총선 때 요 정도 나왔으면 어땠을까 이런 이제 안타까운 생각을 할 거예요. 네. 지나간 버스고 네. 지금 어쨌든 0.89 0.9% 정도 차이, 1%가 안 되는 갭으로 민주당과 통합당의 지지율이 근데 비등하다는 거죠. 하나 좀 물어볼게요. 갤럽 조사는 다뤄요? 갤럽 종편에서? 조사도 그러니까 갤럽 잠깐 양념으로 조사가 다루지, 금요일 날. 아니야. 갤럽 조사의 지지율이 낮으면 국정 지지도 음. 갤럽을 주로 다루고 어. 리얼미터가 낮으면 리얼미터를 아니 주로 근데 대통령 지지율은 갤럽이 이제 그 출렁거릴 때가 있는데 있어요. 정당 간의 갭은 늘 10몇 % 차이가 나잖아요. 이번에도 이번에도 나죠. 정당 간에는 37대 25였거든요. 12%포인트 차이에 그러니까 여전히 갤럽 조사는. 변동이 없어. 그러면 이제 갤럽은. 그런 갤럽 조사는 다루지 않지. 그렇지. 대통령 지지율이 좀 출렁해야 그걸 다루는데 네. 갤럽은 이번에 그 긍정 수치가 똑같아. 안 지난주하고 다뤄. 똑같이 안 다룹니다. 안 다뤄요. 44%였기 안 다룰 거예요. 부정만 1% 안 올랐어. 다뤄. 재미가 없잖아. 재미없지. 왜 다뤄? 그러니까 이제 리얼미터 것만 가지고 통합당이 올랐고 그렇죠. 양당이 붙었고 그렇죠. 서울에서 역전이 됐다. 그렇죠. 그러면 내년 그러고- 서울 재보선은 어. 통합당 해볼 만한 거 아니냐. 여기까지 연결해서 막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신문의 이 기술, 아까 어떤 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이 정부가 고생하고 있는데 왜 국민들이 몰라주고 자꾸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할까? 이 지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어디 있을까? 딱 저게 아까 어떤 분이 언론 때문이다. 근데 언론이 민심을 모아 데스크에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자기들의 시각에서의 조합을 해서 미디어로 내보내잖아요. 그럼 이거는 몇십만 명, 몇백만 명이 영향을 받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가공되는 게 어떤 거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통합당 지지율 올랐다. 그 밑에 작은 기사들이 이렇게 클러스터로 모여 있어. 그럼 윤희숙 의원 또 어떤 연설 하나. 뭐 예를 들면 그렇지. 윤희숙 의원이 옛날에 쓴 책이 있어. KDI 갑자기 또 연구위원 때. 서울시장 네. 재보선 후보로 거론도 되잖아요. 지금. 서울시장 나가나. 그래서 제가 아까 라디오에서 그랬잖아. 주진우 맞아요. 라이브에서 네. 가능성은 있으나 현실성이 없다. 실현 그렇지, 가능성이 그렇지, 없다. 그렇지, 현실성이 그렇지. 없죠. 어쨌든 뭐 베스트셀러가 된 이야기도 하고 오래전에 쓴 책이 뭐 정책의 배신인데 그거 하고 그거나 지금 아니, 예를 들면 그분도 너무 나가더라고. 아이들 문제, 뭐 교육 문제 언급을 했는데 교육 전문가들 듣더니 웃더라고. 처음에는 나는 그래도 초선 의원이시고 이 학자 출신이라 좀 진정성이 있나 보다라고 한 50% 정도 생각을 했어요. 네. 요새 좀 고민 중이에요. 네. 바로 미천이 드러난다. 저는 그렇게 봤어요. 네. 딱 이분이 좀 뜨니까 준비가 안 된 상태 속에서 막 남발을 하더라고. 메시지를. 그런 경우가 금방 많죠. 뽀록 나거든. 그런 이거는. 경우가 많죠. 전문 용어로 보면. 우리는 다 압니다. 다 알죠. 제가 이제 지지율에 대해서 한번 제 의견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객관적 수치들을 몇 가지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아까 이제 갤럽은 얘기했으니까 정당 지지율 37대 25였습니다. 수도권이 흔들린다고 얘기하는데 갤럽 조사에서는 수도권 흔들린다는 징표가 없습니다. 서울이 38, 민주당이요. 서울에서 통합당이 21이 나왔어요. 근데
호남 70대 5로 나왔어요. 민주당이 압도하죠. 이렇게 나와서 전체가 37대 25인데 자 정당 지지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근데 리얼미터가 굉장히 특이하게 이번 주중조사 목요일날 발표한 월, 화, 수 1,500명 조사 결과인데 뭐 목금도 뭐 큰 차이가 없으니까 네, 다음 주도 네, 뭐 네. 대동소이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주간 조사도 월요일날 붙었다. 발표될 때 대동소이할 거다 보여지는데 민주당이 35.6, 통합당이 34.8로 해서 아까 0.8%포인트로 맞아요. 좁혀졌는데 서울에서 민주당이 34.9, 통합당이 37.1로 역전했다는 거예요. 역전했어. 근데 특이한 게 뭐냐면 호남에서 민주당이 58.3인데 통합당이 무려 21.8이 나왔습니다. 이거 신뢰할 수 있습니까? 야, 이거 특이한 현상인데요. 왜냐하면 갤럽에서는 호남에서 70대 5로 나왔거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나? 그게 아니라 리얼미터 조사 항상 호남 쪽에서 정당 지지도는 좀 치는 경향이 곧잘 발견되곤 합니다. 제가 한번 다른 데들을 소개해 볼게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리얼미터는 추이를 보니까 민주당이 2.7 빠졌고 한 주 전에 비해서 통합당 3.1%포인트 올랐어요. 근데 대통령 지지율은 44.5가 나왔습니다. 아까 갤럽도 44가 나왔죠. 비슷하네요. 갤럽 조사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긍정 44, 부정이 46인데 어느 쪽도 아니다. 보통 척도로 볼 수 있는 중간 척도로 볼 수 있는 데가 4%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엇비슷한 거거든요. 여기는 긍부정이 이렇게 봐야 하는데 다른 비공표 조사들을 제가 계속 지금 받아보고 있는 여러 군데를 사실 비공표 조사니까 수치는 정확히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오케이. 물론 여기서 뭐 할 수도 있습니다. 추세가. 추세가 보니까 대통령 지지율은 좀 빠진 게 맞아. 그러니까 ARS 조사했을 때 40% 중반대로 대충 나와요. 대통령 지지도는. 그렇지만 대통령 지지도에 있어서 서울에서 리얼미터 조사처럼 역전되는 정도는 경우는 아니다. 없어. 없어. 더더욱이나 민주당과 통합당 지지율 갭이 아까 이제 0.8%로 리얼미터 붙었다고 하는데 되게 다른 조사들을 보면 한 9%에서 10한 3, 4% 정도로 민주당이 이기고 있어요. 아직도. 전체적으로 보면 ARS 조사 방식으로. 근데 이런 조사들은 되게 조사 시간대를 언제 하느냐? 주로 저녁 때 많이 해. 왜냐하면 화이트 칼라들이나 젊은 층들이 손쉽게 응답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다양하게 응답할 수 있는 네. 시간에. 그리고 서울에서도 8에서 한 10%포인트 정도로 민주당이 앞서고 있어요. 이들 조사에 의하면. 그럼 리얼미터 왜 그러느냐? 리얼미터는 낮 시간에 조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직장인들은 연락을 못 받죠. 잘. 예, 낮 시간에 뭐 1시, 2시, 3시 이때 합니다. 리얼미터는. 왜냐하면 그렇게 계속 해왔어. 일간 조사를. 때문에 이들이 리얼미터는 그 시간대를 바꿀 수는 없어요. 계속 그 추이를 했기 때문에. 근데 낮 시간대에 조사하면 아무래도 화이트 칼라라든가 응답률에 바이어스가 이런 생길 수 어떤 있죠. 직장인들이 조금 응답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조사 시간대 관리를 굉장히 잘해야 돼요. 낮 시간대도 좀 해야지만 저녁 시간대를 많이 잡아줘야 전체 유권자의 표집 조사에 비표본 오차들이 좀 줄어들 수 있거든. 좋아요. 오케이. 그러면 자, 이게 하나 있어. 첫 번째. 이해됐고. 이해했고. 두 번째 아까 호남에서 좀 특이하다. 이제 분명히 있습니다. 왜 두 개 조사 차이가 그렇게 클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리얼미터 조사가 어쨌든 ARS 조사가 대개는 고관여층들, 정치 고관여층이 응답하는데 낮 시간에 주로 이거는 조사를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경향성이 좀 발견된다. 근데 아까 저녁 시간대로 하면 호남에서 그렇게까지 통합당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차이도 분명히 있다. 하나 말씀드린 거고. 두 번째는 자. 지금이 수혜가 극심한 시점입니다. 이번 주가 최악이죠. 지난주 말부터 이번 주 초가 굉장히 심했는데 리얼미터가 이제 월화수 조사에서 주간 조사 결과를 목요일날 발표를 했는데 그 시즌도 굉장히 피해가 극심했던 시점이었고 맞아요. 지금 이제 휴가철입니다. 그래서 맞아요. 이럴 때는 조사 결과에 대해서 어떤 조사든 되게 잘 신뢰하지 않습니다. 조사쟁이들은. 그래서 되게 이때는 조사를 피해가는데 리얼미터는 일간 조사를 계속 해오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점에서 조금 튄 느낌이 있다. 저는 뭐 그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렇다고 해서 뭐 리얼미터 조사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런 조사 방식에 다소 차이는 존재한다. 이건 알고 봐야 한다. 그래서 저는 서울의 민심이 과거보다 안 좋아진 건 분명히 있으나 수치적으로 그렇게 큰 폭에 빠졌다는 결과는 리얼미터 외에는 아직 확인된 바가 없고
대통령 지지율은 40% 중반대로 조금 떨어졌어요. 물론 4점 척도로 갤럽은 아까 중간 척도 어느 쪽도 아니다라는 게 있지만 전화면접 조사로 해보면 4점 척도로 하면 여전히 50%가 나옵니다. 지금 비공표 조사들은. 때문에 대통령 지지도 조금 낮아지는 경향은 있지만 그게 큰 폭으로 낮아졌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그 양당 간의 지지율 격차도 통합당이 분명히 올라오는 건 사실이고 민주당이 약간 빠지고는 있으나 그렇다 해서 둘 간의 격차가 뭐 10% 이내로 바짝 붙었다든가 이런 것은 아직 단언할 수는 없다. 좀 더 근데 지켜보자. 저희 이 얘기예요. 궁금한 건 이거예요. 좋아요. 이제 이 조사 분석, 여론조사 분석 전문가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가 잘 됐어. 왜냐면 예전엔 이런 거였지. 유선 전화로만 계속 걸면 요즘은 이제 젊은 또는 중년 세대들도 다 이제 집 전화, 유선 전화 안 쓰고 휴대전화 중심으로 쓰는데 트렌드가 바뀌었는데 집 전화로만 주구장창 걸면 이게 여론조사가 맞겠냐? 옛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유무선 혼용 방식으로 하잖아요. 표집도. 자, 그래서 이제 그것만이 아니라 시간대도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직업, 계층 이런 것도 좀 정말 모집단에 근접하게 표집돼야 한다.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 기관마다 이미 세팅된 방식을 계속 하는 게 또 중요하기도 하지. 그래서 그 갭 때문에 좀 이 출렁거림이 생길 수 있다. 네. 그걸 우리가 잘 감안해서 보자. 예. 이 얘기가 종합적으로 전달이 됐어. 네, 그리고 안심번호 어. 가급적이면 하는 게 좋고. 그럼 저는 네. 그 리얼미터 우리 이택수 대표한테 한번 물어봐야 돼요.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오늘 다 이 지지도를 가지고 분석한 정치 기사들의 대부분은 민주당 빨간불, 그 통합당 파란불 이렇게 됐고 청와대 위기론 이렇게 나오면서 그 내용 분석은 뭐냐면 이 지지율 격차는 뭐냐? 민주당에서 빠진 게 통합당으로 갔다. 모두 다는 아니지만. 아니 그러니까 왜 갤럽 거는 안 쓰냐고 그러면. 자, 그럼 반사이익으로 갔다 그러고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가 이제 뭐냐면 이 내용 분석을 해줘야 그럴 듯하잖아요. 자, 2030. 아니, 그래서 내가 자를게 잠깐. 그런 얘기가 딱 나오잖아. 종편에 다루잖아. 그러면 제가 이제 논리를 주는 거야. 하나는 갤럽 조사는요 한번 묻고 거기에서 양당 간에 그렇게 지금 보면 37대 25니까 12% 포인트 차이가 나는데 양당 간에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한번 묻고 그다음에 그래서 호남 얘기도 또 하고 그렇지, 리얼미터 호남 이거 조금 튀는 거 아닐까요? 그건 있잖아요.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그렇지. 이런 건 의문을 제기할 수 있고 다만 경향성상 통합당이 좀 오르고 민주당이 좀 빠지고 대통령 지지율이 약간 빠졌다는 건 동의하나 요거를 아까 수혜 피해 이런 것도 계절적 요인도 있기 때문에 좀 더 한두 줄을 지켜봅시다 라고 얘기하는 게 설득력이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가 이게 나의 고민이에요. 그 얘기가 YTN이나 연합뉴스 TV 같은 보도 전문 채널에서는 그 토크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CG도 갤럽 거하고 리얼미터 거하고 같이 또 보여주면서 차이가 크네요. 어떤 걸 더 신뢰해야 될지 지금은 좀 고민인 것이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재난 상황이 있으니까 이건 몇 주 기다려 봅시다. 이렇게 딱 갈 수 있어. 그치. 근데 문제는 이제 좀 보수 성향의 종편에서는 자, 두 개를 보여줄 수 있어요. 시즌은 준비돼 있어. 두 개를 보여주는데 갤럽은 누가 봐도 재미가 없잖아. 재미가 없잖아요. 지난주와 대체로 추이는 비슷하다. 그럼 그걸 언급은 해주는 거야. 민심을 측정하는데 재미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딱 지적을 해야지. 재미란 얘기를 하진 않고 그러니까 그걸 입으로 표현하지 않고 느낌적 느낌이 그러니까 얘기를 할 때 갤럽 얘기를 인용하면 최 평론가님이 인용을 해야지. 그러니까 그러면 인용을 해야지. 자막을 딱 띄워주지. 자, 인용을 해. 자, 갤럽의 경우는 지난주와 큰 차이가 없는데요. 이렇게 했어. 근데 리얼미터가 좀 특이하네요. 그럼 그 다음은 누구의 책임이 되냐면 리얼미터의 책임이 되는 거야. 아니지. 그 조사가 우리도 조사를 해보자 튈 때 있어. 있다고. 어쩌다 그다음에 한 번. 그런데 그 아까 있던 이제 우리가 좀 더 이제 조사를 항상 이제 좀 더 정확히 들여다보려면 그러니까 이제 그 안심번호를 했느냐 이것도 있지만 아까 조사 시간대 이런 등등에 대한 관심이 커질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그럼 만약에 다음 주에 아마 다음 주인가 다다음 주인가 2주에 한 번씩 하니까 아마 다음 주겠네. 다음 주 월요일인가 화요일 날 또 그 엠브레인, 케이스테, 한국리서치 등등 4개 코리아 리서치 4개 조사가 같이. 발표하는 2주 만에 지표 조사를 발표합니다. 화요일 날 또 나올 거예요. 그게 이제 전화 면접 조사로 4점 척도를 하는 거거든. 그때 아마 제가 볼 때 대통령 지지율 지난번 50% 조금 넘었거든요. 40% 후반에서 아마 50% 사이 올라갈 것이다. 정도에서 박스권에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사들까지도 지켜봐야 한다. 이 얘기를 드린 거고. 자, 근데 왜 여기서 이제 싸움이 벌어지냐면 이거죠. 이제 지금 문제는
자, 여론조사 하나가 먹잇감을 제공한 거야. 리얼미터가 먹잇감을 제공했어. 근데 리얼미터가 우리 조사가 이번 주 건 믿지 마세요. 틀렸습니다. 그럴 리는 없잖아. 그렇게 할 수 없지. 그럴 리는 없잖아. 그럼. 그러니까 했는데 좀 특이하게 나오긴 했습니다 하고 박 대표님이 얘기해 준 거하고 비슷하게 워낙 재난 상황이다 보니까 약간 이 사람들의 심리가 불안정하고 튈 수 있다. 여론조사라는 게 사람이 뭐 언제나 노멀한가? 화날 때도 있고 민심이 폭발할 때도 있고 또 좋아하던 정부를 미워할 때도 있고 그런 거지. 그렇지. 자, 그런데 이 시기적으로 그런데 여기서 스토리를 이제 뽑는 것이 그렇지. 기술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 봐라. 2030이 등을 돌렸네. 그 표현이 거세진단 말이야. 여성층이 이제는 싫어하네. 왜냐면 민주당에서만 계속 뭐 저 성범죄가 나오네. 그럼 이제 그동안 믿었던 문정부에 대한 신뢰를 여성들이 거뒀네. 자, 젠더. 그다음에 2030 세대. 그리고 이제 지역별로 호남에서도 놀랍게 나왔잖아요. 놀랍네요. 통합당이 약진했네요. 이제 이렇게 된 다음에 이 다음에 이 얘기를 왜 깔까를 이제 우리는 뻔히 알잖아. 청와대를 흔들어야 되잖아. 청와대 흔들기로 시리즈가 넘어가거든요. 그 전에 그 왜 그러면 지지율이 약간은 어쨌든 추이를 보면 민주당과 대통령 지지율이 약간 하락세는 분명하고 특이하게 나왔다. 통합당은 약간 상승세는 있어요. 그래. 그 폭에 대한 갭에 대해서 지금 차이가 있다. 조사 방식마다 이 얘기는 드렸던 거고. 과학적인 설명을 근데 하고. 그럼 이유가 뭐냐? 약간 어쨌든 추이상 보면 붙어가는 경향성은 있는 거거든. 그럼 왜 그럴까? 이제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제가 진단한 얘기를 먼저 한번 좀 드려볼게요. 오케이. 궁금해요. 저는 일단은 부동산 정책이 일단 제일 컸어요. 사실 최근에. 그러니까 민심이 출렁거린 첫 번째 첫 번째 원인은 부동산인데 부동산이다. 그 부동산을 사람들은 어떻게 보냐면 일단은 정부가 노력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해. 부동산을 잡으려고 애는 쓴다. 엄청 애를 쓴다. 써. 노력은 어느 정도 알아주겠다. 근데 발표한 정책에 대한 효과는 의문시 된다. 저게 실현이 될까? 특히 공급대책 같은 경우 지자체도 반발하지, 의원도 일부도 반발하지, 그다음에 음마아파트 같은 재건축 단지가 시큰둥하지. 이러니까 이게 효과에 대해서 의문표가 있고 또 임대차 3법에 관련해서 전월세 이 특히 월세 프레임이 가동됐잖아요. 맞아요. 전세 종말론 맞아요. 이런 식으로 언론이 묘사하고 통합당이 공격하니까 약간 사람들이 놀란 거거든. 그 왜 놀랐냐면 무주택자 같은 경우도 서름이 있어요. 신분 상승을 해야 하는데 기회가 지금 봉쇄가 됐어. 차단돼 대출이 있어. 안 되지. 그렇지. 너무나 집값이 많이 뛰었기 뛰었지. 때문에 정상적으로 내가 월급 모아서 장사해서 집 사기 어려워졌잖아요. 점점. 그렇죠. 이제 월세부터 시작해서 전세로 가서 집을 사거나 막 이런 단계가 네. 있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사다리가 사라진 끊겼다고 것 생각하는데 같은. 내가 막차로 저걸 타고 싶은데 이 봉쇄된 느낌이거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거잖아요. 패닉 바잉도 생겨나고. 생겨난 거지. 그다음에 1주택자는 1주택자대로 욕망이 있는데 그 욕망은 뭐냐면 더 좋은 환경이 있는 곳에 살고 싶은 거야. 예를 들면 더 쾌적한 곳, 더 예를 들면 편한 곳, 교육 환경이 좋은 곳, 이런 데 가고 싶은데 그렇게 가려면 돈을 좀 더 벌거나 아니면 이 부동산 이 국면에서 뭔가 자기가 좀 갭 투자를 한다든가 뭐 해서 뛰어야 돼. 근데 이 부분이 좀 봉쇄되는 느낌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집은 한 2, 3억, 1, 2억 뛰었는데 저기는 5억, 10억 뛰니까 상대적 박탈감도 있어. 화가 나. 다주택자들은 이건 완전히 그 뭐랄까 부의 축적이야. 이거는 떼돈 버는 장사였는데 이걸 막 봉쇄를 시키려고 그래. 임대사업자 이거 이제 막고 있고 세금도 막 뭐 때리고. 세금도 막 때리고 다들 불만이 있는 거야. 이제 이 정서가 있어요. 일단은 있어요. 이 정서가 있는데 현 정권이 무주택자하고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숨통을 틔우면서 이걸 가져가야 하는데 일단은 그거를 지금은 별로 예를 들면 그분들을 위해서 뭔가 한다는 느낌보다는 전체적으로 집값 안정을 위해서 막을 것들을 제대로 이렇게 좀 막아놓은 느낌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정세균 총리가 오늘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6억 이하 일가구 실거주자에 대해서는 뭐 저기 뭐야 저 세금 무슨 재산세를 좀 부담을 인하시키겠다 이런 검토해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나오고 있거든. 이런 후속 대책이 사실 나와줘야 돼요. 사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죠. 그러니까 효과가 의문이고 또 한 가지는 뭐였냐면 태도에 대한 불만이 쌓인 거야. 그렇지. 여당에 있는 인사들이 청와대 인사들도 마찬가지로 고위공직자들 뭐 집 내놓겠다고 안 내놓지 막 주워 담지 김조은 수석 열받게 만들지 이런 게 있고 하나가 또 한 가지는 상위 1% 그다음에 이 임대인들 그다음에 다주택자들 이게 그분들에 대한 상처가 되는 말들을 굉장히 많이 좀 나온 거야.
그러니까 1%는 세금을 더 때릴 수밖에 없지만 그분들이 세금 많이 내줘서 우리 사회가 또 돌아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세금 올라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우리는 쓴다. 위해서 그 공동체 유지를 위해서 당신들이 기여하는 바가 있습니다. 세금 좀 올려야 하니까 양해를 좀 부탁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 하고 임대인도 마찬가지죠. 임대인들도 임대차 보호법을 이렇게 두면서 임대인을 우리가 적으로 둔 게 아닌데 일부 이제 월세면 어때 뭐 이러면서 무주택자들 중에서 그 상처를 준 것도 있고 임대인을 약간 좀 모는 느낌이 있었거든. 그것도 집 한두 채 가지고 임대인들 중에서도 집 한 서너 채 가지고 있지만 아니 월세 서너 군데 주지만 어르신들도 꽤 많거든. 다가구 주택에서 방 세놓으면서 이렇게 운영하는 분들도 이제 그런 분들도 있거든.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배려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고민도 있어요. 사실 말 속에. 그다음에 이제 저기 다주택자들 중에서도 1가구 2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부득이하게 1가구 2주택이 되는 사람도 꽤 많거든. 지방에 어쩔 수 없이. 그다음에 또 뭐 처가라든가 뭐 장인 장모라든가 노모를 모신다든가 뭐 지역에. 이런 경우가 꽤 있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다주택자라 해서 다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흔히 말하는 여기서 포용 가능한 범위가 있는 분들도 있거든. 의도적으로 재테크 수단으로 막 다주택, 3주택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1가구 2주택자들도 꽤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면서 왜냐하면 재산 문제, 자산 문제를 가지고 정책에 입안할 때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한쪽은 반발할 수밖에 없거든. 다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우리 또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두고 마음을 이렇게 좀 어루만지면서 그러나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라고 조금 더 설득하는 과정, 표현이라도 상처를 덜 주는 방향으로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몇몇 의원들의 워딩이 좋지는 않았어요, 사실. 맞아요. 그러면서 인정이 이제 돼요. 오만 프레임이 작동될 수밖에 없게 만든 거야. 거기에 우리로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빨리 속전속결로 이게 통과돼야 하니까 밀어붙일 수밖에 없었고 야당은 그걸 반대하면서 여당 독주 프레임을 구사했고 한편으로 7월 달에 재산세가 나오다 보니까 올랐네? 그렇죠. 공식 집가가 현실화되고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집 가진 사람이 좀 올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 진짜 오르네? 해서 세금 폭탄 프레임을 또 저쪽이 강화한 거야. 종부세 오른다는 이런 거를 종부세 낼 사람 1%밖에 안 되지만 그런 등등에 대해서 어떻든 세금 폭탄 프레임 그다음에 여당이 독주한다는 프레임, 그다음에 정책의 효과를 별로 거두지 못할 거다. 집값 계속 오를 거야. 두고 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들이 흘러다니다 보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그 여권이 생각했던 효과를 단기에는 지금 못 거두고 있는 거예요. 다만 그래도 노력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필은 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과제는 후속 대책들을 면밀하게 잘 내서 보완할 것들. 그다음에 조금 더 겸손하게 다가서야겠다. 상처를 덜 주면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걸 그러니까 이제 설득해야겠다. 자, 이런 어떤 이 저는 고민, 이 교훈이 고민 있다. 하나. 정리는 종합적으로 다 됐어. 근데 박지원 여기, 대표님은 이번에 재산세 내셨나 봅니다. 뭐 좀 내죠. 최영일 평론가님은 혹시 재산세 내셨나요? 저는 세금 내는 안 내실 재미로 것 같아요. 살아요. 저는 이번 정부에 들어와서 예. 정말 세금 많이 밀렸었거든요. 제가 벤처 사업하다 망해, 법인세도 못 내, 신용불량자로 한 8년 살아. 너무 힘들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좀 먹고 살게 된 거야. 이제 그냥 소득이 앵벌이로 돌아가. 아니, 그러니까 재산세를 내시냐고요. 재산세는 안 내지. 여기는 소득세를 내지. 종합소득세를 어마어마하게 내지 이 사람아. 아니,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재산세는 어마어마하게 부동산을 내요.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부과가 돼서 네. 그러니까 내시는 자, 것 제가 같아서 그거 말씀드릴게요. 저는 임차인입니다. 저는 보증금 1,000만 원에 한 달에 60만 원의 월세를 내고 있습니다. 이걸 똑같이 얘기한 분이 있는데 이 시리즈를 물어보려고 해.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지금 이제 시영이 형이 얘기한 것처럼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어떤 내용이고 무엇을 타겟으로 했는데 지금 왜 안 되고 있고 어느 부분이 조금 더 조절이 돼야 하는지 이 얘기를 딱 정리한 걸 들으면 딱 이거 봐. 이제 예를 들면 여기가 종편 스튜디오야. 그럼 보수농구역이 딱 이렇게 있다가 설명이 길어. 그러니까 실패지. 아직 안 되고 있는 거잖아. 한마디로 끊어버리면 그냥 그리고 넘어가.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2018년 자료를 보니까 실제로 여당 아니 저 언론사들의 사주 그다음에 임원들 조사한 게 있어요. 주택 수요를 2018년이요? 18년에 뉴스타파가 했어요. 근데 그 최근에는 자료를 안 다 나오고 읽어봤는데 있지. 그게 한 30-40%가
당연히 다주택자가 많고 강남에 서울 사는 사람 중에 35%인가 34%가 강남 살아. 실제로.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났어요. 그 관훈 클럽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거기 그 나오는 기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그래서 경실련이 이번에 고위 그 공직자들 한번 재산 다 조사를 했잖아요. 실태 조사를 했잖아요. 그건 이제 고위공직자들은 재산이 공개되기 때문에 분석하기 쉬운데 언론사는 쉽지는 않거든. 근데 이제 그게 그 집 주소가 파악이 되면 그 집 주소가 어디 있는지부터 종합적으로는 모르지만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공개 질의를 할 수도 있고 언론사 오케이. 니네 떳떳하면 내라. 그리고 부동산 관련 전문가라고 나와서 떠드는 사람들, 학계 인사나 교수들이나 뭐 어떤 그 단체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 진짜 조사 철저히 실태 조사 해봐야 돼. 그리고 부동산 광고가 언론 수익의 얼마 정도 차지하는지 이런 것들도 다 밝혀서 정말 고위공직자뿐만 아니라 적어도 언론사들이 장난치는 거를 줄여낼 수 있는 강제적인 게 있어야 하고 그런 어떤 시민사회가 힘이 모아져야 하고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좀 나오면 그걸로 툭칠하니까. 좋아. 그거 좋아. 그래서 거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봐. 언론사 사주와 주요 이제 간부 임원들의 부동산 실태를 조사한 걸 2018년에 누가 했냐면 뉴스타파가 했잖아요. 어느 언론이 실었는지 알아요? 미디어 오늘. 네, 그 외에 안 실었지. 미디어 오늘만 실고 안 실었지. 이제 하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지. 이제 하면 뉴스공장도 다를 거고 다스베이다도 다를 거고 박시영 TV도 다를 거고 이제는 커지지. 그렇게 이제 뉴미디어 연대로 이제 다뤄 나가면서 여론에 이제 알릴 것을 알려야 되고 지금 그래도 뉴스에 나는 건 어떤 게 나냐면 이런 게 나요. 뭐냐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장 이 재벌들에게서 회초리를 세게 내리치는 게 일감 몰아주기잖아. 그렇지. 이건 부당거래니까. 오늘 조선미디어 네. 일감 몰아주기 부당거래 의혹에 대해서 오늘 시민사회가 조선일보 앞에 가서 시위도 하고 그렇죠. 막 수사 촉구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그 이따가 안희건 소장 나올 거지. 2부에 안희건 소장 나오니까 안희건 들어보기로 소장님한테 하고. 자, 듣기라고. 넘어가. 청와대 인사 관련해서 오늘 이야기 나왔잖아요. 실장 노영민 실장을 그렇죠. 비롯해서 5분의 수석이 사임 의사를 자, 이 표명했다. 관련돼서 아까 얘기한 시리즈로 가는 거예요. 지금 자 이렇게 2030 등 돌려 뭐 여성들이 지지 안 해, 부동산 때문에 국민들이 뭐 정부에 뿔라 그러다 보니까 이거 누군가 책임져야 되는데 그래서 느닷없이 청와대에서 자, 노영민 비서실장 필두로 해서 주로 비서실에 있는 수석들 자, 김조원 민정수석, 강기정 정무수석, 김혜숙 인사수석, 김거성 사회수석, 시민사회수석, 그리고 한 명 또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이 6명이 이 통째로 사의를 표했다.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니까요. 자, 이 사표가 과연 수리될 것인가? 그런데 그 이유는 종합적인 책임을 지기 위하여. 이제 이렇게 문책성 인사다. 인사를 한 건 아니죠. 인사를 한 건 아니지만 인사를 하면 문책을 한 거고 사실은 저희를 벌하여 주시옵소서인 거지. 지금 이렇게 민심이 흔들리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사표를 낸 거. 나는 안 좋게 봐. 왜? 타이밍이 안 좋아. 지금 왜냐하면 청와대의 인사는 선제적으로 가야 돼서 이게 언론에 어떻게 퍼져야 되냐면 최근에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다주택 보유를 빨리 처리하지도 못하고 국민들이 뭐야 이게 청와대 인사들하고 저 장차관들 고관 대작들은 다주택 그냥 안 놓으면서 그러네 여기 김조원 수석의 사건이 하나 터진 거지 거기 이거 말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김조원 수석은 사퇴를 하려면 집을 팔고 하는 게 맞아. 근데 그거는 8월 말까지 한다 했으니까 그 사이에 하면 돼. 지켜보자. 예를 들면 수리하기 전에. 근데 오늘의 타겟은 그게 아니라니까. 김조원 수석은 왜 그 같은 동네에 20억짜리로 나와 있는 매물을 22억으로 올려서 내놨느냐? 그거는 질타를 받아도 싸. 네. 그랬더니 뭐라고 첫 번째 청와대 관계자가 얘기했냐면 이게 부동산 업자한테 빨리 달라고 맡기다 보니 가격은 부동산 업자가 정했겠죠. 부동산 업자가 주변 시세보다 2억 넘게 매물을 내놓을까 하나. 자, 두 번째 이상하지 않습니까? 통상적인 거래 형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빨리 급매물인데 그러니까 남자들은 그런 걸 모를 수도 있다. 여기서 두 번째 큰 말실수가 나오지. 그러니까 김조원 그건 본인이 직접 한 건 아니야. 청와대 관계자가. 그러니까 이런 걸 정확히 해줘야 돼. 그래서 어쨌든 김조원 수석이 흔들리는 와중에 김조원 수석은 이전에 유임이냐 교체냐 한 번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 다주택을 배우자 명의의 주택 하나 팔기로 하고
유임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번에 사임 이렇게 내미니까 마치 부동산 문제 해결이 안 되고 구설이 계속 이어지다가 네. 시달리던 사람들이 마지못해 사직하는 것처럼 언론은 그림을 그렸고 거기 뭐라고 붙였냐면 직은 놓아도 집은 못 놓겠다는 거지 이 프레임으로 간단 말이야. 단기에는 약간 최영일 평론가님 진단이 맞을 수 있어요. 민심에. 그러니까 이 공격을 그러나 받겠지만 누가 들어서느냐 그렇지. 바로 그렇게 옮겨가요. 이게 만약에 그러면 사표 냈는데 수리될까? 그럼 수리되면 다음 타자가 누가 와? 시선이 금방 옮겨갑니다. 그리고 쇄신으로 보일 수 있는 측면도 많아요. 적어도 청와대가 한번 총선 지나고 바뀌어야 하는데 너무 오래 있었잖아. 노무민 실장 같은 경우도 1년 한 6개월 정도 됐거든요. 지금 직을 가진 지가. 그럼 그 정도면 대개는 교체 타이밍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약간 단기에 그런 여론은 있을 수 있으나 그 문제 때문에 그게 무서워서 이건 반드시 이분은 교체해야 하는데 지금 에너지가 고갈도 됐고 좀 잡음이 있는 분들도 있고 몇몇 분은 교체해야 하는데 그것 때문에 교체를 안 한다? 그건 저는 말이 안 된다 봐요. 오히려 더 좋은 분을 빨리 새로운 인사로 모셔오는 게 오히려 국정에 더 도움이 될 거다. 새로운 인사로 이걸 빨리 이 국면을 돌파한다. 저는 그게 새로운 더 카드, 낫다고- 새로운 걸로. 네, 저는 그게 오히려 낫다고. 여러분, 제가 악역을 맡고 있는 거 아시죠? 종편의 논리를 질문하는 거예요. 제 네. 생각은 아니에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한번 환기시켜야 돼. 자, 권경의 이게 건이 이것에 빠졌어. 진짜 속 터져. 요즘에 자꾸 수세에 몰리는 게 있다니까. 그 사이에 하나가 더 있었는데, 하면서 신동근 의원인가요? 네, 신동근 먼저? 신동근 의원 짧게 할게. 연결되는 짧게. 거니까. 신동근. 왜냐면 이거야. 윤희숙 이 통합당 의원이 네. 나는 임차인입니다. 그 연설이 이제 5분 연설이 반향이 크다고 보수 측에서는 이제 되게 윤희숙 떴어요.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 의원 박범계 의원이 알고 보니까 연설 전까지는 다주택이었고 하나는 팔았지만 지금도 임차인뿐이 아니라 임대인이기도 하네. 오리지널은 아니네. 이 얘기는 오래 흘러갔죠. 근데 거기서 또 공격이 나오는 건지. 여보시오, 박범계 제가 의원. 진짜 궁금한 거. 그 윤희숙 이거 나올 때 그 집 하나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성북구에. 서초구에서는 지금 전세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게 밝혀진 다음에 TV조선이나 이런 종편에서는 윤희숙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얘기 했어. 뭐라고 했어? 잠깐 하고 넘어갔나? 잠깐 하고 넘어가지. 알고 보니까 집 한 채 있었네요. 임차인인 것도 맞고 네. 임대인이란 주장도 맞다. 음. 근데 이제 임차인의 입장에서 얘기한 거 아니겠느냐. 그 정도 월세로 올라가는 거.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임차인, 임대인, 손가락질을 할 수 있어? 당신도 다주택인데? 그럼 넌 또 손가락질, 너도 다주택이네? 이 게임이 시작된 거야. 네. 그러다가 지금 신동근이 딱 나는 등장한 진짜 임차인이다. 어. 사실은 누가 등장했냐면 용해인. 어젯밤에 만난 용해인. 용해인. 우리 같이 만났잖아요. 똘똘해요. 똘똘해요. 대단하시네요. 그리고 거기는 이제 진짜 임차인인 거니까. 네네. 그렇게 치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신동근 의원이 나 임차인이다. 월세 3천에 네. 보증금 3천에 월세 70을 내는 임차인이다. 네. 했는데 바로 언론이 주택은 임차인이 맞지만 상가를 가지고 있네 이 사람은. 그럼 그림은 이런 거야. 상가를 보유하고 있어서 월세가 많이 나오겠지 상가에서. 이걸로 나는 지금 집은 없지만 무주택처럼 보이지만 내가 월세를 만약에 뭐 200만 원 받아서 그 중에 70만 원 내 방세로 내면 나는 매달 수익이 남잖아. 남는 장사하는 거잖아요. 자, 이 대목에서 내용은 대충 알 거고 제가 조금 설명할 텐데 왜 신동근을 굳이 왜 신동근이냐라고 제가 물을게요. 보시기에는 윤희숙 문제 때문에 그 프레임들 내가 진짜 임차인이 아니냐 윤희숙도 임대인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누가 또 거짓말하는 건가 딱 케이스로 걸렸다고 부른 거잖아요. 지금 신동근이.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참전했다가 유탄을 맞았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은 표면적이다. 또 있다. 내면에 더 심오한 뜻이 있다. 정치적 이유가 조선일보가 한 거거든요. 그래요. 자, 신동근 잡기에 저는 조선일보가 혈안이 돼 있다고 봅니다. 왜? 신동근은 지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보수 진영이 가장 밀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진중권이에요. 진중권이 스피커로서 진보 진영을 깨고 있잖아요, 사실. 근데 진중권하고 맞수이면서 저격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최근에 신동근입니다. 신동근이죠. 신동근입니다. 신동근 의원이 진중권한테 뭐라고 했냐면 천방지축 네오콘이다. 이 말로 한 방 보냈고요.
이 고릴라 실험이 떠오른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 그래. 맞아요. 기본적으로 논쟁할 실력이 돼야 나서는 것이다. 부부가 헤어지면 남보다 못하다. 문 대통령을 조롱하는 것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식의 대응을 하면서 진중권도 약간 의식을 해. 신동근을. 그래서 저는 신동근 의원이 최고위원 도전했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개혁성이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뉴스 공개에 좀 떴단 말이야. 존재감이 좀 강화됐어. 이대로 가면 최고위원 될 수도 있겠는데라고 하는 생각을 나는 조선일보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야, 이참에 잘 걸렸다. 신동근 조지자라고 더 생각을 붙였다. 근데 기쁜 소식을 전해줄게. 뭔데? 신동근이 완승했어. 그래요? 신동근이 오늘 낸 해명으로 모든 게 끝났어? 깔끔해. 왜냐면 저도 잘하는데 들어봤는데 이게 이제 원래 90년대 후반에 9층짜리 빌딩에 2층짜리 치과. 2층에 있는 치과를 상가로 받은 거야. 이분은 그냥 치과 의사야. 치과 의사야. 30년 동안 거기서 치과 생활을 했어. 맞아요. 그래서 동업을 하다가 동업이 아니라 같이 있는 치과 의사가. 의사한테 물려준 거야. 왜? 국회의원 되면 겸직이 안 되니까. 안 되니까 물려줬는데 당신이 하시오. 그분이 돈이 별로 없었어. 맞아. 이게 이제 공시지가 3억 6천짜리인데 맞아요. 조금 더 올랐겠지. 맞아요. 올랐는데 돈이 없으니까 운영권만 해서 기자 치과 운영하려면 기자재들이 있고 막 그런 돈은 지급을 했는데 상가를 살 돈이 없으니까 맞아요. 월세를 낸 거야. 그거를 이제 신동근 의원은 받았던 거고 그렇지. 내년 5월이면 이게 만기가 돼. 상가 매각한다. 임대차. 왜냐면 5년은 약속을 해줘야 돼. 치과 안 판다고. 맞아요, 그래야 맞아요. 그분이 인수를 할 수 있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5년 계약을 했고 이제 매각이 돼. 내년 5월이면 매각이 돼. 근데 그 돈으로 사실은 담보 잡혀갖고 2억 5천은 이미 다른 데 썼어.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보니까 재산이 얼마 있냐면 2억 1,289만 원이야. 국회의원 재산 순위 279위야. 금융부채만 8억 2,600이야. 그러니까 2억 재산은 의미가 없는 게 8억이 부채니까. 부채니까. 부채를 탕감하고 나면 마이너스 6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마이너스 인생이잖아. 신동근 의원은. 그거 퉁쳐 팔아갖고 상가 팔아서 그거 갚는 거야. 그리고 그거 갚고 상가를 팔아서 지금 어떻게 할 예정이냐면 한 가지 더 이걸 얘기해줘야 명확해져. 이분이 분양권을 샀어. 그러니까 아파트를 분양받았어. 그러니까 내년에 입주야. 그렇죠. 그러면 이 상가에서 뺀 돈으로 잔금 치러야 치르고 이제 자기 집 하나 1주택 실거주자가 되는 거야. 그거 하나 갖고 있는 그래서 거야. 내가 보기엔 이 복잡한 30년사를 치과 의사가 정치인이 된 30년사의 이 부동산 이동 기록을 뜯어보면 아무 문제가 아마 없어. 3억대 정도 재산으로 뭐 되지 않을까. 아무런 2억 문제가 대였는데 없어. 2억 대인데 다 갖고 나면 그래. 3억 대 정도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유일하게 뽑아냈던 국세한 논리가 뭐야? 고급 상가 가지고 있으면서 고급이란 말은 안 쓰지. 상가를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서 나오는 월세로 아니 그리고 상가 전세 보증금 하나 큰 해놓고 상가로 생각해. 건물 하나로 지금 생각하는 이해가 될 거야. 정도의 그 그림이에요. 치과병원 하나거든. 80평짜리 그거 하나였고요. 근데 아니, 근데 신동근 의원은 조목조목 신동근 해내만 했다. 의원님은 30년 치과 의사가 갖고 있는 재산으로서 그 다른 치과 의사들하고 너무 다른 거 아닙니까? 300명 중에 297이라고 하는 279위. 279위라고 하는 게 이 의사 출신의 정치인으로는 정말 재산이 없다. 선거를 4번 치렀는데요. 선거 치를 때마다 아무래도 돈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본인도 웃으시더라고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20대 국회 당선이 돼서 지금 21대 재선이 된 케이스죠. 근데 이제 신동근 의원 측은 굉장히 불쾌했던 게 뭐냐면 조선일보한테 이 관보만 보면 다 알 수 이 있는데. 부채 뭐 이런 거 다 드러나잖아요. 뻔히 알 수 있는데 이 꼬투리 하나 딱 잡고 전후 관계를 따지지 않고 부풀려서 좀 얘기한 거 아니에요? 하긴 전혀 이상한 건 아니다. 왜냐하면 윤미향 의원 때 이 한 가족이 한 가족 생애가 20여 년 동안 살았던 집을 가지고 집 5채 있다. 한마디로. 집 5채를 현금으로 샀다. 그래서 나는 집 5개를 한꺼번에 현금으로 산 줄 알고 그러니까 시민운동가가 저래도 돼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20년 동안 5번 이사를 간 거잖아. 야 이번에는 정말 이런 걸 보면서 조국 전 장관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생각되는 게 요즘 하나씩 대응하는 거 보면 그렇죠. 정말 1년 지나서. 조선일보에 저런 기자가 초인종 누르고 몰래 숨어 있다가 그리고 뭐 따님 뭐 차량 이렇게 막 막아서면서 따님이 또 다치기도 하고 이른바 뻗치기에 대해서 뻗치기. 그리고 그 기자가 경종을 누군지도 얘기해 다 지금 주시죠. 드러나고 있고 정말 이제는
조금 긴장할 것 같아. 조선일보나 종편에 있는 분들이 조국 전 장관이 저렇게 나서는 걸 보면서 본인들도 좀 움츠러들지 않을까. 그래. 그런 시간이 생각이 다 돼서 나의 마지막 궁금증. 그다음에 권경이 잠깐 권경애. 얘기해. 그러니까 권경애. 자, 권경애 변호사, 민변 출신. 음. 갑자기 개인 SNS에 툭 폭로하고 잠시 후에 훅 삭제한 게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으니 자, 이번 정부에서 네. 매주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 참석하면서 방송을 관장하는 선배가 나에게 전화를 해서 한상익 위원장 그 나중에 이제 한상혁 위원장이라고 누구나 다시 공개를 했죠. 알게끔 했지. 근데 그때 언론은 그때 한상혁 위원장이거나 혹은 윤도한 국민소통 수석일 것이다. 이분이 새벽에 올렸다면서요? 새벽에 올렸어요. 자,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여쭤볼게요. 생각을 한번 나눠보자고요. 어. 의도적이었을까요? 의도적이지 않았을까요? 난 의도적이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건 제가 볼 때는 혼자 작품이 아닌 느낌도 나는 게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올릴 때 이 정도면 이거는 권한 유착이다. 그러니까 이게 그 의혹을 제기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검언 유착이 아니라 검찰과 언론의 유착이 아니라 권력과 현재 정부의 권력과 언론이 언론의, MBC가 유착을 해서 그렇지. 이거 뒤집어 씌우려고 한다. 프레임 완전히 바꾸려고 하는 거니까. 한동훈을 쫓아내려고 기획한 것이다라는 추정을 담고 있어요. 추정을 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 얘기를 자기가 쓰면 자기가 나름대로는 굉장히 스피커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고 거기 한상익 위원장까지 끌어들이는 암시를 해서 끌어들이는 상황이라면 파장이 얼마나 커질까는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지.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시간도 확인을 안 한 거야. 통화 시간을. MBC 보도 전에 알았다 이러면 MBC 뉴스 8시에 시작하고 탑뉴스인데 이 정도면 앞에 다 배치될 텐데 그러면 내가 한상혁하고 며칠 날 몇 시에 통화했지 찾아보게 돼 있거든 누구나. 그 정도 맞아요. 글을 올리려면. 맞아요. 근데 그것도 안 했다? 술 먹고 올려시켰나? 아니면 이건 의도적으로 치고 빠지기. 그러니까 종편하고 비슷해. 조선일보랑. 아니면 말고. 저쪽에서 해명이 나오면 어쩔 수 없이 주워 담지만 한번 지르고 문제를 크게 일으켜 놓는. 뭔가 흔들어 놓으려는. 그러니까 나는 말이 안 되는 게 첫 번째 올린 SNS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놀라운 것이 자, 그 무소불위의 방송가에서는 권력을 가진 인물이 MBC 지상파에서 보도가 되기 전에 어떤 보도가 될지는 미리 알고 자, 이제 한동훈을 내쫓을 보도가 나올 거야. 그러니까 너 그런 SNS 올리지 마. 여기 배경이 있는 게 자, 민변에서 활동해서 선후배면 진보 변호사들이었던 거고 나 한상혁 요즘에 민변 다 못 믿겠어. 아니 이제는 누구도 못 믿지. 참여연대도 이상한 놈들 많더라고. 이제는 누구도 못 믿어. 시민단체도 우리가 못 왜냐면 믿어. 조국 사태 이후로 맛이 간 인간들이 너무 많아. 맞아. 이 인간들이 전부 다 확증 편향에 빠지고 있어. 이 사람도 진주부터 시작해서 지금 다. 이 권 변호사라는 분도 어쨌든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자신은 문정부의 지지자였는데 완전히 이제 돌아섰다. 그래서 이제 이 정부를 계속 저격하는 SNS를 올려왔다. 근데 미묘 활동 같이 했던 현 정부의 유력 인사가 그렇게 썼어. 따뜻한 선배의 마음일 수는 있으나 그거를 사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그분은 너무나 높은 지위에 있었다. 이렇게 이제 명문장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는 사람이 그림이 다 그려져. 그러니까 너 정부 비판하는 SNS 올리지 마. 왜냐하면은 지금 한동훈 검사장이 이렇게 꾸민 일들 다 내쫓을 거야. 그놈 나쁜 놈이야. 아니 그리고 이랬다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 최측근 검사 이렇게 MBC 보도가 나왔잖아요. 맞아요. 이름만 대면 이름은 특정하지 않았는데. 이름만 대면 알만한 검사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 그러면 누가 봐도 한동훈 생각이 떠올 수밖에 없었거든. 저도 딱 이거 한동훈이네. 맞아요. 그렇게 느끼셨죠? 근데 한동훈을 말했다라는 것에 또 문제 제기를 하는데 첫 번째 핵심이 무너져 버린 거야. 보도되기 전에 미리 알고 권력을 가지고 너 이거 봐. 검사장도 그래서 날라가. 궁금한 조용히 게 해. 이 사건에 대해서 이슈를 다루다가 이 한상혁 위원장의 반박이 나온 이후에 종편에서 과거처럼 처음에 터질 때처럼 이걸 계속 다루고 있나 아니면 꼬리 확 내리고 있나 이 이슈에 대해서 아니요. 더 탄력을 붙이고 있지. 붙이고 있어? 네. 그럼 좋네. 이거는 네. 싸워야지. 싸우는 거야. 내가 볼 때 이거는 지금 이거는 배틀 개인 각이에요. 플레이가 아니라 배틀 각이에요. 이거는 조직적으로 거대한 음모 속에서 진행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권경애 변호사가 그 과거에 네. 했던 말들을 제가 몇 개 좀 네, 찾아봤는데 궁금하다. 그 난 모르는 분이야. 예, 좀 약간 그 조짐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있었다고 징후가 봅니다. 있었다. 예. 이러면 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 보면 지난 92년 초원 복집 회동은 발톱의 때도 못 된다. 우리가 남이가. 예, 이승만 시대 정치 경찰의 활약과 맞먹는다. 라는 이런
그 말을 했었고요.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 고 박원순 시장님께서 이제 그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그 살인죄 고발했을 때, 그때는 감염병 재난정국에서 튀어보려고 한다. 튀어보려는 정치인들의 공포스러운 쇼맨십이다. 이렇게 비판했었고, 그리고 조국, 최강욱, 백원우, 황운하, 송철호 등 지난 그 울산 선거 개입 사건, 고고 기소자들 무죄 프로젝트당 뭐 이런 좀 강도 높은 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울산 사건 공소장은 명백한 대통령 탄핵 사유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네. 뭐 하여간 이런 좀 조짐이 네, 그러니까 많이 조국 있었습니다. 그 사태 이후에 좀 그런 편향적인 발언들을 계속 해왔고, 네, 계속 해왔죠. 근데 이제 이게 튀고 싶은 욕망이 커서 한번 아니면 말고 그 정도로 이렇게 네. 한 거냐? 왜냐하면 진중권이나 이런 뭐 김경률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한 명씩 돌아가면서 뭔가 하나씩 터뜨리잖아요. 뭔가 사고를 치고 뭔가 거대한 어떤 집단이 이것을 정교하게 프로그램을 짜는 거냐, 음모가 있는 거냐 한마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밝혀진 바는 없지만 밝혀진 바는 좀 없죠. 의심이 냄새가 난다? 좀 난다. 몰리고 있다 보니까 윤석열이 몰리고 있고 한동훈이 몰리고 있다 보니까 이 프레임을 좀 전환시키지 않으면 쉽지 않다. 이렇게 판단한 거 아닌가. 그거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지켜봅시다. 예. 그 의심도 이 합리적인 의심이 되려면 이제 몇 걸음 더 가면 돼. 한번 예. 지켜보면 될 거고 제 생각은 어쨌든 속상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종편은요니까 보수 매체 언론에선 어쨌든 아까 얘기한 대로 청와대 흔들고 네. 이 국난 극복하려고 총력을 다 모아도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19랑 싸우는데 이 폭우도 내려 역대급 장마야. 그런데 부동산 때문에 부동산은 잡으려고도 힘든 건데 힘을 자꾸 빼. 그러고 이제 내부자들을 저격해. 막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 그런데 예를 들면 참 이게 그런데 그들이 좋은 게 경제는 조금씩 회복되고 있어. 이거는 안 알려줘. 이거 3분기의 경제는 지표가 회복될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때 좀 대대적으로 한번 밀어봅시다. 그럽시다. 확인한 다음에. 근데 예. 어쨌든 내부에 진보 진영에 있던 사람이라고 뭐 동지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돌발 행동, 돌출 발언하는 것들은 종편에게는 너무너무 훌륭한 소재들이다. 그렇죠. 게다가 지금 오늘 보수 유튜버들을 제가 몇 군데 한두 개를 친해요? 봤는데요. 친해? 지난주에도 이 아니, 가로세로 연구소 이 차 타고 갔잖아. 누가 주고 갑니다 저한테. 그래요? 예. 근데 여기서는 이 권 변호사 발언을 언급을 하면서 민변 참여연대 출신이다라는 거를 딱 집어서 얘기하면서 강조하는 거지. 이 특검까지 이어가려고 하는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 특검이요? 특검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에 통합당은 지금 모든 특검과 화력이 국정조사를 얘기했지. 모든 화력이 권 집중돼 언론 있어요. 대해서. 그것까지 지금 맞아. 끌고 가려고 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그 검찰 수사 한동훈 검언유착에 대해서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그게 지지부진하면 정치권에 특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러면 뭐 거기에 이제 증인 형태로 뭐 한상의 공경에도 끼어들어갈지 모르지만 중심은 어쨌든 이동재, 한동훈 이 부분이고 거기 윤석열 총장이 포함될지 여부는 모르겠으나 정치권에 특검 받을 가능성이 있죠. 민주당이 만약 이게 통합당이 계속 주장하면 더 키워서 받으면 좋아. 그럼 이렇게 되는 거지. 검언 유착인지 권언 유착인지 이 사건을 묶어서 한번 파보자. 아 그거는 민주당으로서는 손해 볼 게 아니에요. 오히려 도움이 된다. 이러다가 저는 뭐 또 새로운 강용석이 여자 강용석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 아 그래요? 야 이게 좀 뭐 그건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자 예. 이제 우리 소식 좀 다루자. 우리는요. 그렇지. 예. 아기다리 고기다리셨던 우리는요. 여기서 왜 우리는요라고 사람들이 잘 시청자들께서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이거 좀 우리 스스로 좀 돌아보는 한번 그런 시간이다. 시간. 반성 성찰. 성찰의 왜 시간. 반성 성찰이야? 참회. 참 대선을 참회입니다, 위한 참회. 다짐 뭐 이런 거지. 다짐, 예. 자 빨리 하십시오. 지난 일주일 예. 주 40만 한 주에 40만씩 조회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330만 정도 되고요. 어우. 현재 아, 구독자 수 누적이? 누적입니다. 조회수는 계속 누적입니다. 현재 구독자 수는 11만 7천 정도 증가치 견조하고요. 이대로라면은 올해 안에는 20만 돌파는 예. 할 것 같다. 목표는 25만을 잡았습니다. 올해 안에. 목표가 있군요. 네, 목표는 있습니다. 계획이 다 있구나 이 사람은. 계획이 있는데 네. 잘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26회 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미 대선 관련해서 그 미국 현지하고 지난주 인터뷰하셨는데 밤에. 야 내가 정말 좋은 일 시키는 게
손식 그 박사 네. 그걸 했잖아요. 네. YTN 라디오에서 전화가 왔어. 연락처를 알려달라. 인터뷰하고 싶다고. 이게 사람들이 그냥 먹으려고 그래. 어렵게 내가 만들어 놓으면. 예, 소개비랑 네. 우리 저기 그 보험 몇 개. YTN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나 못 봤는데 영어로 인터뷰한 거예요. 영어로 했습니다. 못 보셨죠? 못 봤어요. 예. 근데 여기에 교포들이 많이 보셨어요. 텍사스 시골 마을 LA 캘리포니아. 그래서 야 역시 이게 또 고국에서 그 또 미국 이야기를 미국 사시는 교포들이 들으시니까 네. 되게 또 새롭고 감회가 있죠. 이분들이 트럼프가 이길 수 있는 전략도 올려놓으셨어요. 정말? 예, 예, 네. 예. 되게 재밌습니다. 뭡니까? 댓글 보면서. 그걸 잠깐 말씀드리면 예. 바이든이 예. 그 워렌 여성 의원을 부통령으로 지명한다면 네. 바이든이 약점이 많아서 예. 후보 자리를 그 워렌에게. 워렌에게 넘겨줘. 줄 수도 있다. 그러면 워렌의 대선 후보가 되기만 하면 트럼프가 되기만 트럼프에게는 호재다. 왜 그러냐면 여성 대통령으로는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하기 버겁다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재선에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을 또 다 놓으셨어요. 오른이 되면 그래서 힐러리가 예. 졌던 거다. 뭐 이런 거, 네. 이런 이론도 있을 수 있었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비호감도가 워낙 높아져서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예. 자, 그리고 다른 거는요? 예, 그리고 김진애 의원님 김진애 의원. 나오셨을 때 그 조회수도 좋았고 네. 그 댓글도 재밌었는데요. 정말 김진애 의원님이 일당 30, 100명목 하시는 분이다. 국토부 장관 갑시다. 뭐 이런 얘기도 요즘에 하셨고 세금 내세요? 서울시장 보궐후보 갑시다. 뭐 예. 그거는 아마 열린우리당의 예, 열렬 지지자들. 열렬 지지자들, 저희 시청자분들 그런 거 당원들. 많이 시거든요. 열린 민주당에. 열린민주당이구나. 여기서 또 정행숙이라는 아이디에 70대 민주당 당원분께서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나 70대 열린당 찍었지. 참 잘했죠? 라고 이제 자기 소개도 예. 김진애 일전에 그 김태년 의원님 그 닉네임을 우리 저 시청자께서 예. 정해주셨잖아요. 뭐라고요? 그랜드 캐년, 아, 그랜드 아, 아, 캐년 했는데 이번에는 김진애 의원님 어. 그 닉네임을 잡아주셨어요. 김진 에어컨, 시원하게. 여름에 시원하게. 김진 에프킬라 에어컨이 모기잡아. 좋다. 네. 에어컨이 좋다. 그런 말씀 네. 하셨고요. 뭐 그 외에 건의사항이 예. 좀 산책한 게 좀 건의사항. 있습니다. 네. 우리 저 게스트 나오시면은 우리 네. 게스트 자막 좀 소개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인트로 음악이 나올 때 아직 조금 시끄러우신가 봐요. 저 제작진에서 조금 낮추긴 했는데 인트로 음악에 영상에다가 맞춰놨다가 인트로 음악이 나오면은 중간에 예 1, 2부 넘어갈 때 깜짝 넘 소리를 좀 낮춰라 달라.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시영 대표님 정말 찐 팬인데요. 화장 안 하시는 게 훨씬 멋져요. 라고 음치 대마왕께서 남겨놓으셨습니다. 분장이 거북하다. 그런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고. 쌩얼이 그래서 참 났다? 어렵습니다. 그러네요. 예. 대략 이렇게 네. 예, 우리는 네. 이랬습니다. 재밌다. 좀 저희도 조금 더 개선하려고 요즘에 이제 인터뷰가 좀 많아졌어요. 맞아요, 민주당 맞아요. 최고위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래저래 해서 인터뷰가 때가 많다 때린 보니까 만큼 또. 3부까지 막 진행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다 3부까지 지켜보려면 시간적인 너무 부담이 있어서 조회수가 좀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이제 지금 종편은요처럼 어떤 현안들을 중심으로 나야 뭐 재밌게 컨설팅을 이렇게, 너무 잘 받아가니까. 그렇게 하는 게 재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제 얘기를 조금 더 많이 좀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지, 현안에 대한 그렇지, 입장을 박시영의 생각을 네. 뭐 그런 여러저런 주문들이 있어서 저희도 이제 9월달에 조금 더 업그레이드한 모습들을 좀 비춰주려고 보여드리려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좋아요. 어떤 모습으로 계속 진화하겠지. 진화할 수 그러면 있을지 시청자분들 아이디어도 좀 네네 받아서 예. 좋아요. 개선 박성 방안 TV 시즌 2를 한번 시즌 2에 예. 대해서 함께 한번 이런 만들어 모습이면 가시죠. 더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으면 주시면 예. 반영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도 마치고. 너무 고생이 네. 많으셨고요. 금요일 밤, 붉은 밤 잘 보내세요. 최현희 네. 평론가, 심영준 그리고, 본부장이 있으면 유쾌해서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네. 우리 백장님 너무 좋아요. 네, 여러분도 감사합니다. 재밌었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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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비 피해 주말에 정말 진짜. 잘 대비하시고 우리 인명사고만은 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잘 보내시자고요. 안전에 각별히 좀 유의해 주시고요. 오늘 박수 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 안진걸 소장하고 구봉기 소장님 모시고 부동산 정책 궁금한 거 전반적으로 다 다뤄보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다 질문을 해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할 테니까 2부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